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꼭꼭 숨겨두었던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숨겼다기보다 차마 꺼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 전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붙박인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흐르는지도 모를 만큼 가슴속 어둠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기억 하나가 아내의 입을 통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또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1%의 기적과 잃어버린 가족의 속죄에 대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어떤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잊고 지낸 마음의 조각 하나를 다시 붙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살 아들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돼요.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밝고 명랑한 아이였고 저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라는 게 참 씁쓸했지요. 제가 만든 거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막 진료실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삶이 손바닥 위에서 기울어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아들의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헤어진 지 1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얼굴들, 제 아내, 그리고 제 딸, 그리고 저를 떠난 그날의 차가운 침묵,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찾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문을 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병원에 계시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한번 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보낸 건 제가 맞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사실, 가족을 잃게 만든 진짜 이유가 제 고집과 제 선택에 있었다는 것도 이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은 참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속죄한다며 저 혼자만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스스로를 벌하듯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에게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찾았고 엄마가 기억을 잃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에 담긴 1%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누군가에게 상처였고 누군가에게는 죄의 대가였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제가 겪은 속죄의 길을,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저 앞에 나타났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삶에서 놓쳐버렸던 관계나 마음속에 묻어둔 후회와 마주하는데 작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늦기 전에 다시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와 제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의 첫 장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들은 그날, 저는 병원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의 회색 선만 멍하니 바라보며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늘 꾸던 악몽의 또 다른 장면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저는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억을 잃은 건 최근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됐대요. 사실은 그동안 엄마를 보살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더는 혼자 돌보기 어렵다고 연락을 주신 거래요. 저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제가 버린 아내를, 제가 떠난 가족을 몇 년 동안이나 돌봐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제 가슴을 무참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했어야 할 일, 제가 책임져야 했던 일, 그 모든 걸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 병에 매달려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벌한다는 명목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시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아빠를 찾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제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너희 아빠도 잘 지내니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아빠에 대한 기억만 붙잡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들이라면 저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런데 아내의 흐려져 버린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가 떠난 그날의 상처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녀의 남은 기억을 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사실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제 죄를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문, 그 문이 지금 제 앞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번져 흔들리는데 그 작은 흔들림조차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 가면 과연 아내가 저를 알아볼까? 혹은 저를 보자마자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그날 떠나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더 깊게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아내를 만난다는 생각은 기적이면서도 벌과도 같았습니다.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벌이라 하기엔 너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날 제가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 상태가 어떻든 심장이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저는 가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 아내가 있는 곳에 주소를 보냈습니다. 낡은 요양병원, 시 외곽에 자리한 작은 병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는 곳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몇 초가 마치 15년의 시간을 다시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은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흐려진 기억 속에서조차 저를 떠올리며 살아온 사람 앞에 죄인인 제가 설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후회가 더 크면 결국 걷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 지은 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1%의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부터는 조용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장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날의 병원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내가 머물고 있다는 요양병원 주소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한참을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운 것처럼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의 소음도 시작되지 않은 고요한 시간. 그런데 제 마음만은 태풍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15년 동안 외면해온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세수를 하고 보통은 신경도 쓰지 않는 구두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분명히 누군가는 봐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인생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침대 옆 협탁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산책을 나갔다가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제 잘못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제 감정만을 앞세우고 제 불안만을 토하고 제 고집만을 내세웠던 시간들, 그 결과 그 밝던 얼굴들이 서로의 삶에서 사라져야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끌어내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 만큼 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도로를 달리면서도 저는 계속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 헤어지기 전 그녀가 제 손목을 잡고 했던 말, 그리고 그녀가 끝내 하지 못하고 삼켰던 말들, 그 말들이 지금도 제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곳, 제가 가야 할 곳, 제가 도망쳐왔던 곳, 그곳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찬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유리문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제가 버린 사람, 제가 외면한 시간, 제가 피해왔던 죄, 그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잡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만난다. 그 목소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유리문을 밀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기록지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얀 복도 바닥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발걸음을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은 2번씩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발걸음이 나에게도 남아있었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말해준 병실 번호를 찾기까지 저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끝 창가 옆에 있는 작은 병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고 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할지, 저를 원망할지, 아니면 아무 표정도 없이 저를 지나칠지 그 어느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누군가가 작은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 아내가 예전에 우리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세월을 뚫고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잊어버리려 했던 그 멜로디가 지금 이 조용한 병실 앞에서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흐려졌다고 해도 흐릿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우리가 살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아무리 흐릿해져도 그녀의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천천히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작은 삐걱거림까지 마치 제 심장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아내와 제가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첫 순간을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침대 곁에 걸린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마치 제 과거 전체가 형체를 가지고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 모습이 어떤 상태일지, 저를 기억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병실에는 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장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른 키보다 조금 낮은 창문으로 미약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아내의 머리카락 위로 천천히 내려앉아 은빛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한때 풍성하던 머리카락은 많이 가늘어져 있었고 검던색은 거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세월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조그만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외롭지 말라고 건네준 양말 인형이겠지요. 그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내는 아주 작은 노랫말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 그 노래를 1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영사기에 담긴 옛 필름처럼 제 눈앞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밝고 따뜻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어깨로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놓여있는 책임이 모두 제 몫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아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클까봐 신발 바닥을 살며시 끌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인형을 쓰다듬던 손, 예전에는 딸의 머리를 만지고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던 손인데 지금은 마치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건다는 표현조차도 그 순간의 분위기에는 너무 큰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그녀 앞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조심스레 들어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소리내서 부른 게 언제였던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이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기 때문에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눈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입술을 조금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문을 열었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제 존재를 완전히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누군가가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제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늙고 거칠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목소리를 듣더니 잠시 멀뚱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문과 희미한 기억과 확신하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인가요? 그 한마디는 저를 세상 어느 말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봤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묻는 목소리엔 잊어버린 기억들을 더듬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저예요.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저입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조금 떨며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그 질문,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방어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떤 후회를 내놓아야 할지, 어떤 속죄를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1%의 기적이 열리는 첫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5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내와 제가 나눈 첫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잊혀진 진실을 조금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제게 건넨 첫 마디,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스스로에게도 하지 못했던 질문, 그리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고백이 그 말 한 줄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면 그녀의 젖어 있는 눈이 보일 것 같아서 그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눈엔 제가 피하려 했던 진실이 그대로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떠났던 이유, 제가 외면했던 시간들, 제가 스스로를 벌한다고 착각하며 결국은 도망친 시간들, 그걸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서는 계속 문장들을 만들었다가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저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침묵이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도, 후회 때문이라는 것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아내는 눈빛 하나로 다 알아챈 듯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참 많네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뭐든 변하는 법이죠. 하지만 몇 가지는 여전히 그대로네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제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 위로 드러난 굽은 혈관, 세월의 흔적, 그걸 보던 아내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15년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도도, 무게도, 떨림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 위에 손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많이 잃었대요. 얼마나 잃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많은 걸 잊었는데 당신 손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지내며 내가 사라지고, 내가 잊혀지고, 내가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기는커녕 흐려진 아내의 기억 속에서도 제가 남아 있었다니,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쓰라리고 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무거운 사죄였습니다. 그 사죄는 단순히 떠난 것에 대한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픈 시간,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녀가 버텨야 했던 상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괜찮지 않았다면 당신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내의 그 말, 그 진심 어린 말은 15년 동안 제 어둠 속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어떻게든 내 앞에 다시 앉아있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투, 아내의 표정, 아내의 손짓, 모든 게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오래된 커튼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당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억만큼은 누가 뺏어가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말을 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지금 당장 꺼내면 우리 둘 다 버티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억 속에서 붙잡고 있던 마지막 것, 그게 무엇인가요?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마침내 입을 열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우리 아이도 같이 떠났어요. 그 말 한 줄이 제가 15년 동안 스스로에게서 도망친 이유를 순식간에 끌어올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외면했던 죄, 제가 끝내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6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피하려 했던 진실, 그리고 아내가 숨기고 있었던 그날의 비밀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우리 아이도 같이 떠났어요. 아내의 그 한마디는 제가 버티고 있던 마지막 기둥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 한 줄로 사람이 이렇게 숨을 못 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바닥 끝에서 겨우 끌어올린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떠났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당신이 떠난 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당신의 옷도, 당신의 신발도, 당신의 말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당신을 찾으면서 아빠 언제 와? 아빠 오면 나 안 혼난다 그랬잖아.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상상 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작은 손, 울먹이는 목소리, 아빠를 찾는 눈,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듯 두 손을 쥐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우리 딸,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는 제 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열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없었고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비틀거리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 길은 당신도 잘 아는 길이죠. 우리 셋이서 손잡고 걸어가던 그 길을 나 혼자 아이를 업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써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내는 말끝을 잇지 못한 채 턱을 떨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때 아이 머리가 내 어깨에서 미끄러져 땅에 부딪혔어요. 그 말은 저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제 귀에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져갔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장 숨을 내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꽉 막혀
공기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의사는 머리에 충격이 너무 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날 우리 아이는 그날 밤 조용히 떠났어요.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바로 다시 흘러내려 손등에 작은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물자국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통째로 찢겨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묻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넘어진 거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잃게 한 것 같았으니까. 그날 이후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마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요. 그 말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떠난 것 때문에, 내가 만든 상처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하지만 진심을 찾으려 애쓰는 눈으로.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조금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을 혼자 감당해온 여자, 그 여자의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죄송했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내가 당신 앞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심장을 완전히 내려앉게 했습니다. 제가 지어버린 죄, 아내가 짊어진 죄,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마주해야 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무게로 떨어져 저를 짓눌렀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7번째 장면에서는 제가 왜 15년 동안 그 진실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떠났던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처음으로 털어놓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뒤 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기울어진 것처럼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병실 한가운데에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던 그 한 줄. 나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 말은 제가 15년 동안 스스로를 짓누르며 살아온 모든 시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15년 동안 숨겨왔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야만 비로소 제 죄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내가 떠난 이유, 그날 집을 나간 이유, 그것도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마치 오래 묻어둔 편지를 읽으려는 사람처럼 조용한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크게 싸웠던 날, 나는 내가 더 이상 당신과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내 병이 더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병이 언젠가는 나를 쓰러지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아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이도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더 고통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내가 없어지는 게 당신들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 아니 한동안 계속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도망쳤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15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모든 것을 전 이제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내가 짐이 될까봐. 아이가 어려서 당신 혼자서도 힘든데 거기에 내 병까지 얹으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아이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아내의 말은 맞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제가 떠난 것이 아내를 혼자 두었고 그 혼자라는 무게가 아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제 가슴은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잃은 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둘이 함께 떠안고 살았던 게 사실은 둘 다 잘못한 일이었어요.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떠난 선택도 내가 넘어졌던 그날도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는 구원 같으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했어야 했던 삶, 그 삶을 저는 혼자 버렸습니다. 아내는 기억 속에서 죄책감을 견디느라 흔들렸을 것이고 저는 죄책감에서 도망치느라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아이를 잃은 날 이후로 서로의 손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내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그 말 너무 오래 들어왔어요. 그 말로는 우리 둘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다른 말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내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이 흐려지고 이름도 있고 날짜도 있는데 당신 얼굴은 계속 떠올랐어요. 마치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처럼 당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상하게 그 아픔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어요.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내가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그게 우리의 버리자 기적이 아닐까 하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처럼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15년이라는 고통이 무겁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아있는 기억, 그 기억이 누군가에겐 벌이 되고 누군가에겐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겐 기적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관계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난 당신을 붙잡지 못한 걸 지금까지 후회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붙잡지 못한 걸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놓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은 제게 새로운 숨을 주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야 했는지, 왜 15년 동안 피했던 시간을 다시 열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8번째 장면에서는 제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짜 진심을 전한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에 1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병실 안의 공기는 묵직한 슬픔과 묘한 따뜻함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우리는 서로를 놓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 말은 저에게 처음으로 숨을 쉴 틈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물속에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처럼 제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요. 당신이 한 말, 그 말이 제게는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원망하면서 내가 떠난 그날을 떠올리며 부서지고 흘러내리고 상처만 쌓였을 거라고. 그래서 감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흐린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원망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할 틈이 없었어요. 그저 매일 당신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내가 더 잘했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 생각이 날 버티게 하면서도 나를 망가뜨리기도 했어요. 저는 심장이 뭉그러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픔은 후회와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내 마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없었어요.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나는
당신과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사라지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아내는 마치 제 말을 들으며 옛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희미하게 흔들리면서도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내 사랑은 너무 미숙했고 너무 두려움에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노란 햇빛이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다시 찾아온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만큼은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싫으면 거절해도 돼요. 기억이 흐려져서 무서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당신 옆에 앉아 있고 싶고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이 아빠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표정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해방되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내 마지막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불빛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갑자기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왜 그래요? 괜찮아요. 대답해요.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파래지고 숨소리가 묘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외쳤습니다. 간호사님, 여기 좀 와주세요. 빨리요.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달려가 아내를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 서서 손을 떨며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기억을 되찾았고 내 이름을 기억했고 우리 아이를 떠올렸고 그리고 갑자기 하얀 파도가 밀려오듯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낮아요. 준비해요. 그 말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붙잡힌 채 눈을 떼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마치 싫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지난 15년을 그 순간에 한꺼번에 외치는 것처럼 저는 막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다시 손을 잡았는데, 이제 막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1%의 기적이 열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순간 의사가 외쳤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심장 박동 약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9번째 장면에서는 아내에게 일어난 급박한 상황,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목격한 믿기 어려운 변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의 혈압이 떨어진다는 의사의 말이 들린 순간 제 다리는 힘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몸은 병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빠른 경고음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두 손을 모았고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지금만은 안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15년 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잃던 그날 밤 나는 그녀 곁에 없었고 그 부재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까지 잃게 된다면 나는 다시는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기적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져요. 맥박 약합니다. 준비 충격합니다. 제 눈앞에서 아내의 몸이 순간적으로 들썩했습니다. 제 심장도 그 충격에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이렇게 가까이서 이토록 무력하게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던 그 따뜻함이 금세 차갑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붙잡힌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이번만 돌아와줘요.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작은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일직선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삐삐.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니터의 선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맥박 잡힙니다.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두운 방 안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은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이마시는 숨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돌리긴 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기도하듯 두 손을 약하게 모은 채 희미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꿈속에서 오랫동안 찾았던 무언가를 되뇌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떨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어? 내가 찾아야 하는데, 나는 찾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름, 가장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이 그녀의 중얼거림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함께 찾을게요.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요. 그러나 아내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어? 내가 가야 하는데.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죄책감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는지 그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잃게 했다고 15년 동안 스스로를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기억 속 마지막 조각으로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기력을 되찾는 중이지만 정신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어주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도망쳤던 자리, 공백으로 남아있던 자리, 그 자리를 이제야 다시 채울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 옆에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떨리는 손이 아주 미약하게 제 손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힘, 그 힘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있지. 기억이 갑자기 조금 돌아왔어요. 어딘가에 우리 아이와 관련된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10번째 장면에서는 아내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그날의 마지막 조각,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기억이 더 떠올랐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열어보지 못했던 시간, 그 시간의 문이 지금 아내의 입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말인데요? 우리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두 손을 조심스럽게 모은 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기 전에 아이를 업고 걸을 때 아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금씩 잠들어 가던 중에 그때 그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자 끝을 꽉 쥐며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15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견디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혼내지 마. 나 잘할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갈라놓는 칼날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병실의 천장이 기울어진 듯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1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말 때문에 나는 당신을 더 미워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마음속엔 끝까지 당신이 있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도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빠, 혼내지 마. 나 잘할게. 그 말은 제가 아이에게 했던 마지막 모습,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은 제 마지막 모습,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과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아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는 작은 일에도 불필요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이는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 잘할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날 밤 아이를 업고 나가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가 화낸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말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해주기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그게 내 죄였어요. 그게 내 벌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서로에게 너무 지쳐 있어서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당신 탓도 내 탓도 아니에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그날 전하지 못한 게 15년 동안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할수록 너무 아프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기억을 지운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동안 제가 보지 못한 그녀의 시간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내 손을 잡고 괜찮다고 함께하자고 말했을 때 마지막 기억이 조금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당신에게 말해야 내 마음이 조금은 놓일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아픈 진실이었고 가장 큰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15년 동안 누르기만 했던 감정들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면서 잠들어가던 그 순간 나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났어도 나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무너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다음 12번째 장면에서는 아내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맞닥뜨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단서, 그리고 그 단서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속죄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말을 남긴 뒤 병실 안은 한동안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와 아내의 가쁜 숨소리만 서로를 향한 마지막 흔적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과연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도 아내가 다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난 기억이 흐려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 얼굴을 잊게 될까봐, 아이의 목소리를 잊게 될까봐,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들은
내가 스스로 숨겨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절절한 고백인지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그날의 진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내의 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퍼즐 조각 하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 아내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서기 전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 그 한 단어가 제 등을 스치며 서늘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였는데요?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는 듯 이마에 주름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 우리 현관 바로 앞에서 바닥을 바스락거리며 어디에선가 낯설고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손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누군가 있었다는 말, 그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누군가 있었다는 느낌, 그리고 문이 희미하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차가운 벽 같은 게 딱 가로막혔어요. 저는 아내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목소리를 조금 가다듬더니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보고 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요.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가려고 문을 열기 전에 누군가 우리 아이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느낌. 아이가 누군가를 보며 잠깐 미소 지었던 장면. 그게 방금 전에 떠올랐어요. 저는 손에 힘이 빠져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장면만을 아내는 15년 동안 떠올리고 있었지만 그 직전의 시간에는 아내조차 잊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뒤바꿀 엄청난 단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해를 가하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느낌, 낯설지 않은, 그러면서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림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느리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15년 전 아내와 아이를 떠나기 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저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느낌만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업고 나가기 직전 아이 얼굴이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순간만큼은 확실하게 떠올라요. 그 미소가 마지막 미소였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의 발자국, 그 사람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15년 동안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다음 13번째 장면에서는 아내가 기억해낸 그 단서가 어떤 새로운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단서를 따라가며 제가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사람, 그 모습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떠올린 그 한 줄기 기억, 우리 집 앞 잠시 머물렀던 어떤 사람, 아이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던 그 순간, 그 기억은 15년 동안 닫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밀어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실에서 아내가 잠시 잠들자 혼자 병원 복도 끝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서로 부딪히며 뒤엉켰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우리 집 앞에서 머물렀을까? 왜 아이가 그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을까?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의 조각으로 향하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잡으면 더 아픈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습니다. 15년 전 내가 떠나기 직전 우리 가족의 주변을 유난히 자주 맴돌던 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몇 번 준 적이 있었고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은근히 다정하게 대하던 사람, 내 친구라고 불렀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들던 사람, 그리고 내가 떠난 직후 어디론가 갑자기 모습을 감춘 사람, 바로 내 가장 오래된 친구 박도현. 도현은 겉보기에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사회성이 좋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묘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힘들어할 때면 꼭 우리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자주 들르며 별일 아닌 듯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아이에게 줄 작은 장난감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행동을 단순한 친절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면 그 친절은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 도연이 발견되지 않은 채 어딘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며칠 후 전해 들었음에도 그때는 내 삶이 너무 무너져 그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문 앞에 서 있던 사람, 아이를 보고 미소 지었던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도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 복도 벽을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문득 15년 전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내게 했던 말, 너무 힘들면 잠시 떠나는 것도 방법이야. 내가 없어도 둘은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말이 그 당시엔 그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은 이상한 예고 같았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확신에 찬 말. 병원 복도에 선 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되세요. 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걱정이 묻어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하신 말씀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그 질문이 머리까지 차오르는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을 잃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떠올린 이름이 아빠도 제가 아니라 박도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다고.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던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대요. 저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엄마가 기억했다고. 도현이라는 이름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기억이 흐릿해진 뒤에도 가끔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엄마가 요양병원에 오게 된 뒤 어떤 낯선 남자가 엄마를 유난히 자주 찾아왔다고 직원들이 말해줬어요. 그 남자 박도현이라는 이름으로 방명록을 몇 번 썼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상상한 충격보다 더 큰 파고로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졌던 또 하나의 사실, 아내 곁에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계속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의 비극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엄마를 다시 만나러 오늘 또 오기로 했다는데요. 그 말은 제 심장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 도연이 온다는 말, 제가 피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지금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다음 14번째 장면에서는 15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박도현과의 첫 대면, 그리고 그가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그 사람이 오늘 이 병원에 온다고 했을 때 내 심장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이 병원 복도에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숨이 막혀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떠나던 날, 아내가 주저앉아 울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등으로 들으며 문을 닫아버렸던 내 모습, 그 뒤로 이어진 긴 공백, 그 공백 사이를 도연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15년 동안의 죄책감을 더 깊고 더 날카로운 형태로 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엄마를 계속 찾아왔던 건 엄마가 혼자 외로운 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왠지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만난 적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항상 병원 직원들한테만 얘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 그림자와 나는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곁에 있어.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나는 평생 우리 가족 앞에 다시 서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오며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월에 지쳐 깊게 주름진 얼굴, 그 아래 다시 옛 상처가 솟구치는 눈빛, 그 눈빛이 이제 막 15년 전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문짝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어딘가 무거운 기운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내 삶에서 사라졌던 그 사람, 박도연.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 위로 놀람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멈칫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아. 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누구 보러 온 거야?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하는 눈빛, 그 눈빛은 내 안에서 오래된 의심의 잿불을 다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아내를 보고 싶었던 거냐?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1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고 거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던 걸 볼 수가 없었어. 그 말은 나를 분노하게도 슬프게도 혼란스럽게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찾아왔던 거냐? 15년 동안 혼자라도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떠난 뒤 그 자리를 네가 대신하겠다는 거였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현관 앞에 있었던 사람 너였어.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나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너를 보고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더라. 왜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냐?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떠난 걸 봤다. 그 말은 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집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문 앞까지 갔던 거야. 그때 아이랑 너희 아내가 있었어. 나는 문틈 사이로 아이 얼굴을 봤고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잠시 웃었어.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을 잇기가 어려울 만큼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마침내 1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다음 15번째 장면에서는 박도연의 입에서 드러난 그날의 진짜 전말, 그리고 우리 가족을 뒤흔들었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진실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나를 바라보며 마치 15년 동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내려놓으려는 사람처럼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숨겨온 진실의 무게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입을 열 때까지 나는 한치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너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희 둘이 싸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너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떠날 당시의 모습이 타인의 눈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떠올리게 됐습니다. 도연은 숨을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너한테서 너무 익숙한 절망을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떠난 걸 보고 너의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됐어.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왠지 모를 불쾌함과 분노가 서서히 가슴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 앞 문틈으로 안을 봤어. 너의 아내가 아이를 업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때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어. 그 미소가 너무 순수해서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그 순간을 저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무언가를 더 자극했습니다. 도연은 마침내 숨겨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너희 아내가 아이를 업고 나가려던 순간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어. 순간 내 귀에서 무언가가 쾅 터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재차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내를 불러 세웠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너희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 그 말은 15년 동안 몰랐던 진실의 문을 갑자기 확 열어젖히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떠난 걸 너희 아내에게 말하려고 했어. 내 상태가 단순한 싸움 때문이 아니라 내 병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으니까 나라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의 행동이 이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이어지는 다음 한 줄을 예상하는 순간 내 심장은 부서져 내릴 듯 뛰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건 순간 아이가 내 쪽으로 기울어졌어. 아마 내 목소리 때문에 놀랐던 것 같아. 그 말은 전부였습니다. 나는 한 걸음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내가 넘어진 그 순간, 아이가 엄마의 어깨에서 미끄러진 그 순간이 도연의 갑작스러운 부름 때문이었다는 사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부르지만 않았더라면, 그녀가 놀라지만 않았더라면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게 내가 15년 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야. 형, 나는 너희 가족을 망쳤어. 그 말은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넘어졌던 이유, 그 넘어진 순간의 배경, 그 배경에 도연이 있었다는 것, 그가 부른 목소리가 아내의 균형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렸고 그 충격이 아이의 생을 앗아간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었다는 것. 나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그걸 15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다고. 도연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나는 그 죄를 지고 살아왔어. 하지만 너희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도 너의 아내도 너무 부서져 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에 가장 크게 올라오는 건 이 진실을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내가 너희 가족에게 한 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내가 받을 벌 다 받을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철저히 무너진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15년 동안 짓눌린 죄책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냐? 그 죄를 평생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거다.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처벌보다 더 깊은 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의 잘못은 너도 나도 아내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 누구 한 사람의 탓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비극이었어. 그러니 내가 짊어진 죄책감을 그대로 평생 들고 살아라. 그게 내 몫이다. 도연은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아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으로 가서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오늘 진짜 마지막 속죄를 끝냈어요. 아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은 1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것이 15년의 공백을 지나 1%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붙잡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